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레스터시티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무승부로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커진 토트넘 허스퍼가 에버튼과 홈경기 2라운드를 통해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도미닉 솔랑키에 이어 오른쪽 윙어로 윌슨 오도베르를 영입한 토트넘은 왼쪽에 손흥민 선수와 함께 새로운 공격 트리오를 이번 경기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버튼과 경기를 앞두고 각종 기록 최신 상황, 에버튼의 개막전 경기 분석을 통해 토트넘이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공략할 점, 또 토트넘의 신형 3톱의 작동 방식 전술적으로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가 오는 주말에 열립니다. 먼저 일정 살펴보면 8월 24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브라이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첫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요. 브라이튼이 2라운드 토트넘의 상대인 에버튼을 개막전에서 3대0으로 크게 이기면서 현 시점 골득 실차까지 따져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스널이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의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2위, 리버풀도 입스위치 타운의 2대0 승리, 맨시티도 첼시의 2대0 승리 등을 거두면서 현재 공동 2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24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웨스트햄, 풀럼과 레스터시티, 맨시티와 입스위치, 사우스햄프턴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 그리고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어서 이번 라운드 빅매치 중에 하나로 8월 25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나란히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 에스턴 빌라와 아스널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25일 일요일 밤 10시에는 본머스 대 뉴캐슬, 울버햄튼 대 첼시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2라운드의 마지막 일정은 8월 26일 월요일 0시 30분 리버풀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브렌트포드 1군 팀으로 올라온 김지수 선수, 브렌트포드가 최근 네덜란드 수비수를 영입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전 경쟁 어떻게 진행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토트넘과 에버튼의 상대 전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경기 64회의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30승 25무 9패로 토트넘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30승 중에 20승을 홈에서 거두면서 토트넘이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는 크게 앞선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또 최근 기록을 보더라도 토트넘이 6번의 맞대결에서 3승 3무로 에버튼을 상대로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홈에서 2대1로 이겼고, 지난 2월이었죠. 에버튼 원정에서는 조금 고전하면서 2대2로 비긴 바가 있는데요. 그래도 주목할 점은 이 3승 3무의 3승이 모두 홈에서 나왔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각각 5대0, 2대0 등의 무실점 다득점 승리가 나왔다는 점, 홈에서는 에버튼을 상대로 확실하게 승리를 거둬왔다는 점입니다. 양팀의 지난 두 시즌의 경기 기록을 통해 살펴본 장단점을 보면요, 조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걱정할 부분이 있어요.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에서도 토트넘이 생각보다 세트피스 공격을 잘 보여줬는데, 토트넘의 최대 강점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 그리고 측면 공격이 꼽히고 있는데, 에버튼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세트피스에서 수비를 하는 점, 그리고 공중볼 경합으로 높이, 힘, 피지컬 이런 점들이 강한 팀이 바로 에버튼이거든요. 또 전방 압박도 적절히 구사하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에버튼의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긴다거나 또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공이 차단되면서 역습 기회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수비적인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강점보다 약점이 많은 팀인데요, 오프사이드에 잘 걸리는 공격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또 상대의 역습 공격에 취약한데, 문제는 토트넘이 이런 역습 공격을 잘 시도하지 않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에버튼을 잘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린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게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점, 선제골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경기를 지배하고 경기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션다이시 감독 체제에서 역습을 강조한 굉장히 롱볼 축구, 피지컬적인 축구를 하기는 하더라도 공격적인 재능 있는 선수들과 결정력을 갖춘 선수들, 또 중거리 슈팅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이 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칠 것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버튼이 구디슨 파크에서 치른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지만, 이 과정 속에 꼭 안 좋았던 장면만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애슐리 영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10명으로 뛰어야 했던 상황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요. 전반 26분에 미토마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에버튼이 선제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제골을 내주고 기세가 꺾였고, 후반 시작 10여 분 만에 또 두 번째 골까지 내줬고, 그리고 나서 10여 분 만에 은디에
NDI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을 강화하려던 찰나 뒷공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애슐리 영 선수가 무리한 파울을 범해서 퇴장당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가 사실상 끝났고 경기 막판에 한 골을 더 내주게 된 것인데, 에버튼이 브라이튼과의 경기 4-2-3-1 포진으로 경기를 했거든요. 이때 칼버트 루인도 전방에서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였고, 왼쪽 측면에 맥닐 선수의 왼발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오른쪽에 배치됐던 해리슨 선수의 측면 돌파 및 커트인 그리고 슈팅 시도도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한 칸 전진해서 움직인 두쿠레 같은 경우도 빠른 속도, 높이, 여기에 피지컬적인 운동 능력에다가 슈팅 시도도 가감한데 전방 압박까지 굉장히 잘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오나나 선수가 에스턴 빌라로 이적한 가운데 개의 미드필더 파트너로 1호급 분한 선수가 나오긴 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오나나보다 안정성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굉장히 미드필드 지역에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게다가 킨과 타코스키 선수가 분명히 센터백으로서 뒷공간 커버 속도의 문제점을 보이긴 했지만, 미콜렌코와 애슐리 영이 측면에 공격에 가담할 때는 굉장히 또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 에버튼이 수비적인 전술 아래에서 또 선수들의 개별적인 능력과 공격력은 충분하다는 점에 있어서 브라이튼의 0-3으로 지긴 했지만 토트넘을 상대로는 어느 시점에든지 골을 넣을 수가 있고, 또 에버튼이 이런 골을 터뜨릴 경우에는 토트넘이 기세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경기 기록을 보시면 슈팅 숫자가 스코어는 3-0이었지만 브라이튼이 10개, 에버튼도 9개였거든요. 다만 결정력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브라이튼이 5개의 유효 슈팅, 에버튼이 1개의 유효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전반 15분까지는 공격 위협도가 에버튼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었고, 실제로 한순간은 브라이튼이 득점을 했던 순간보다도 더 높은 공격 위협도를 기록할 정도로 에버튼의 공격을 무시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실점이 많고 수비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에버튼전 무실점을 장담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에버튼이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보여줬던 좋은 장면들, 공격 장면들을 살펴보면 경기 시작 4분 만이었어요. 센터백인 타코우스키가 중앙 지역에서 매우 높이 올라와서 오른쪽 전방 뒷공간을 빠져드는 해리슨을 향해서 긴 전환 패스, 롱 패스를 뒷공간으로 때려줍니다. 이때 좌우 측면 공격수 맥닐과 해리슨이 함께 벌려 움직이면서 수비의 간격을 벌려놓기도 했고, 또 이렇게 높은 라인 뒷공간을 한 번에 노리는 센터백이 공격수에게 그대로 공을 직선적으로 연결하는 빠른 템포의 공격은 토트넘 역시 인버티드 풀백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풀백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있습니다. 맥닐과 해리슨이 특히나 빼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해리슨도 이 장면에서 혼자 공을 몰고 들어오면서 칼버트 루인의 문전 침투라든지 두쿠레와 맥닐의 배후 침투라든지 또 1호급 분함까지 공격 지역으로 달려들어오면서 해리슨에 대한 압박이 분산됐고, 그로 인해 해리슨이 왼발 슈팅까지 박스 안에서 때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스틸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선제골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분 만에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서는 맥닐 선수의 코너킥을 수비수인 킨 선수가 헤더로 떨궈준 것을 해리슨 선수가 슈팅을 논스톱으로 가져가면서 골망을 흔들었거든요. 득점이 된 줄 알았지만 헤더 패스를 받는 순간에 해리슨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이 명확하게 포착되면서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수비, 특히 코너킥 수비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에버튼의 이러한 고공공격, 또 날카로운 킥을 갖고 있는 맥닐의 연결이라든지 또 센터백들의 공격 가담 능력들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실점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고 걱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반 8분 같은 경우에는 역습 상황에서 라인을 높이 끌어올린 브라이튼의 뒷공간으로 두쿠레 선수가 스루 패스를 받아서 침투하게 되는데요. 사실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쿠레가 명확하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긴 했어요. 하지만 두쿠레가 우측으로 빠져들어가고 칼버트 루인이 중앙으로, 그리고 맥닐이 왼쪽으로 벌려 움직이면서 따라 내려오는 브라이튼 수비의 허점을 정확하게 교란을 하면서 두쿠레가 결국에는 마무리 패스를 주고 맥닐이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골키퍼를 절묘하게 제쳐냈지만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흘러나온 공을 맥닐이 재차 슈팅으로 연결한 것도 아쉽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는데, 물론 득점이 되었더라도 VAR 체크를 통해서 이 장면은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되었겠지만, 이게 조금의 타이밍만 제대로 맞아 들어갔다면 이 장면을 참고 삼아서 에버튼이 토트넘과의 경기에는 조금 더 라인 컨트롤을 정밀하게 하고 침투에 들어간다면 토트넘전에는 이런 패턴 플레이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공격 장면을 보이던 에버튼이 전반 25분에 실점한 장면을 보면요, 미토바 선수가 수비 진영부터 공격으로 공을 끌고 올라오는 역습 과정이었는데, 끌고 올라와서 중앙 공격수인 웰백에게 패스를 내주고 웰백이 우측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민테에게 패스해주고 민테가 문전 깊숙이 들어가서 크로스 패스
패스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는데 웰백도 중앙으로 침투해줬지만 그 바깥으로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미토마가 들어와서 밀어넣는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3톱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토트넘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토트넘도 이 장면을 참고해서 손흥민, 솔랑키 그리고 오도베르 선수가 각자 역할 분담을 하면서 특히 손흥민 선수도 미토마처럼 사이드 보조자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득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치에 자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이루어져야만 이렇게 브라이튼처럼 에버튼을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방 압박도 중요했는데요. 56분에 에버튼이 두 번째 골을 내준 장면은 주앙 페드로가 에버튼의 후방 빌드업을 압박하고 따낸 공을 비퍼 선수가 빠르게 웰백에게 연결했고 웰백이 공을 몰고 들어갈 때 말씀드린 대로 주앙 페드로뿐 아니라 미토마 그리고 오른쪽에 민테가 벌려 움직여주면서 어디로든지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에버튼의 수비 간격이 쫙 벌어졌거든요. 그 상황에서 웰백의 판단이 아주 좋았어요. 오른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서 패스한 척하면서 왼쪽으로 접어냈어요. 이 선수가 오른발을 쓰지만 왼쪽으로 접어내면서 두 센터백 사이 공간에서 틈이 열리자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 왼쪽으로 정말 정확하게 밀어 넣으면서 추가골을 넣은 것이죠. 윙어들의 움직임, 특히 이선 공격수들의 동선 배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브라이튼이 이런 역습 패턴을 만들어낸 것인데 토트넘도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따내고 바로 공격을 전개하잖아요. 이때 중요한 것이 풀백이든 미드필드든 다른 선수들이 아니라 전문 공격수들, 최전방에 배치된 선수들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위치들을 나눠 가져주면서 이런 상황이 나왔다. 상대 선수들이 이런 공격수들에게 신경을 쓰는 과정 속에서 틈이 생긴 것인데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렇게 중앙이든 왼쪽이든 하프 스페이스든 공격할 때 슈팅이 가능한 위치로 움직여줘야만 상대 수비를 직접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브라이튼의 공격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 애슐리 영이 공격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수비 커버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대각선 패스를 미토마의 뒷공간으로 연결해줬을 때 애슐리 영이 먼저 공을 확보했지만 미토마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 공을 빼앗아냈고 애슐리 영의 뒷공간을 파고들자 애슐리 영이 노골적으로 손으로 잡아 끌어서 넘어뜨리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경기가 끝난 것인데 이런 측면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플레이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플레이인데 너무 사이드 라인에 붙어서 공을 연결해주고 이 위치를 우독이나 메디슨이 차지하다 보니까 게임이 안 풀리는 부분들 분명히 참고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돌파력과 속도감이 좋은 선수를 저 골문과 가까운 위치에서 돌파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수적 열세 상황에서 에버튼의 수비는 더욱더 크게 열렸는데요. 86분에는 중앙 공격수 웰백이 2선으로 내려오고 다른 선수들이 중앙 지역을 차지하면서 교차 플레이가 나왔고요. 그 가운데 아딩그라가 오른쪽에서 이 웰백의 대각선 전진 패스를 이어받은 이후 몰고 들어가서 왼발 슈팅으로 3대0의 쐐기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커트인 하면서 중거리 슈팅 때리는 플레이들이 꽤 많이 나왔던 브라이튼이었고 또 그런 득점을 허술하게 내버려뒀던 또 놓치고 말았던 에버튼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커트인하면서 감차로 골문 구석 노리는 거 전매특허 플레이잖아요. 이런 플레이들로 에버튼의 최종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하고 특히 이번 경기에 퇴장 선수 발생으로 인해 전력이 더 이탈된 에버튼을 좀 더 공략할 수 있는 공격 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벤탄쿠르 선수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머리 부상을 당해서 추가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이제 부상 선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비수마 선수가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우승가스 흡입 문제로 자체 징계를 받으면서 빠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마도 벤탄쿠르 대신 비수마의 선발 출전이 유력하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패터슨 선수와 셰이머스 콜먼, 체리미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였어요. 특히 콜먼이 빠진 것이 애슐리 영의 퇴장과 맞물려서 콜먼이 이번 경기도 못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 라이트백이 전문인 선수가 없는 상태로 이 경기를 치러야 하고 이적설이 있었던 센터백 브랜스웨이트도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또 미드필더 제임스 가너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큰 변화가 없이 에버튼은 홀게이트를 라이트백 자리에 놓은 것 외에는 그대로 브라이튼과의 경기 선수들이 뛸 것 같은데요. 칼버트 루인이 최전방에 서고 두쿠레가 2선 공격수, 왼쪽에 맥닐, 오른쪽에 해리슨,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게에와 이로부그남, 그리고 포백은 미콜렌 코킨, 타코스키, 홀게이트, 픽포드가 골문을 지킬 것 같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쿨루세프키와 벤탄쿠르를 예상 명단에 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에는 존슨이 레서시티와의 경기 아쉬운 모습 보였고 쿨루세프키는 역시 중앙 지역에서 많이 플레이를 했고 최근 훈련 영상에서도 쿨루세프키는 중앙 공격 미드필드 역할을 메디슨의 백업 자리로 좀 맡고 있는 상황들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특히 이번 최신 훈련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오도베르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돌파하고 또 패스하고 날카로운 슈팅을 때리면서 골망을 가르는 정말 최고조의 컨디션을 보이는 모습들이 편집돼서 공개됐다는 점에 있어서 오도베르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지금과 같은 컨디션이라면 특히 오도베르 같은 경우에는 번리에서 이미 챔피언십 개막전 경기를 뛰었고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컨디션인 채로 토트넘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손흥민
손흥민, 솔랑키, 오도베르가 선발 출전을 공격 라인에 가져가고 비수마, 메디슨, 사리의 3미들,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의 포백,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키는 형태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포로 같은 경우도 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 솔랑키의 포스 플레이, 오도베르의 기술이 잘 맞물린다면 수비에 한계점이 있고 또 이탈 선수도 있는 에버튼을 상대로 충분히 실점해도 더 많은 골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스코드닷컴 역시 토트넘이 에버튼의 3대1로 완승을 거둘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에스터와의 경기도 전반전에는 굉장히 지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승점 1점 이상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후반전이 있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홈 경기를 통해서 올 시즌 첫 리그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거라면서 양팀의 전력 차이가 크다고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10경기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을 보면은 맨시티 대 입스위치, 승격팀 입스위치와 지난 시즌 우승팀 맨시티의 전력 차이가 제일 크잖아요. 맨시티 승리가 평균 1.08배, 입스위치 승리가 평균 26.44배로 가장 크게 벌어진 경기이고, 그 다음이 지난 시즌 간신히 강등을 면했던 브렌트포드를 리버풀이 홈에서 상대하는 경기인데 리버풀 승리 배당이 평균 1.25배, 브렌트포드가 10.41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경기 다음으로 확실하게 승패가 엇갈릴 거라고 예상된 경기가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예요. 토트넘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1.44배, 무승부 4.90배, 에버튼 승리가 6.91배니까 이 경기는 확실하게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온 것인데요. 사실 토트넘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도 굉장히 승리가 유력한 배당률이 나왔지만 무승부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고, 어찌 보면 이변이 많이 없었던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 이변 중에 하나가 토트넘의 승리 실패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그 이변의 희생양이 된다면 정말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지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특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막판에 히샬리송의 득점기가 무산된 이후 고개를 떨구고 스스로도 굉장히 고배를 마시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기기 위한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솔랑키에 이어 오도베르가 출격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에버튼전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를 앞두고 나올 최신 소식들, 그리고 현지의 전망과 분석들, 그리고 경기 이후 현지의 뜨거운 반응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의 도전, 그 모든 이야기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